자, 이어서 계속하면은 입항하는 배의 윗부분이 먼저 보인다. 그렇죠. 요거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이 좀 어설픈 점은 거듭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돛담배가 여기 있죠. 배가 이제 그림은 이래 그렇지만 사실 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다 보면 되겠어요.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바라봤을 적에 저 배는 한 수십 킬로 떨어져 있고 꼭대기부터 먼저 보이고 육지 쪽으로 다가올수록 꼭대기부터 보이고 나중에 이제 몸통 바닥 부분이 이래 보이겠죠. 그러면은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통째로 다 보여야지 왜 윗부분도 보이느냐. 그거 바로 뭐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빛이 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배 앞에 해수면이 들려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둥글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들려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왜 들려 보이냐? 바로 이렇게 빛이 그 해수면하고 내 눈하고 일직선 선상을 빛이 온다면 내 눈에 도달을 못하죠. 왜냐? 오다가 밑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내 눈에 도달하려면 약간 위로 이렇게 와야겠죠. 어떤 저 멀리 있는 해수면에서 출발한 빛이 약간 위로 출발해서 내 눈을 때는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처럼 야구 선수들이 커브 던지면 뚝 떨어지듯이 뭐 그 정도 큰 떨어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약간 싹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선에 접선에 그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들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면 원근법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면이 딱 들려 보이지 않습니까? 들려 보이고 그에 비해서 자 이제 배의 이제 중간 부분에 안 보이는 중간 부분에 있는 빛이 어떻게 눈으로 오는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 위로 출발하면 이게 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위로 출발하지 않고 약간 각도를 낮춰가지고 출발하면 우리 눈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화살표처럼 이렇게 눈 아래로 이렇게 빛이 와가지고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상당히 위로 출발해서 온 빛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몸통이 이제 가려 보이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멀리 가버리면 윗부분만 딱 보이죠. 윗부분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각도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줌으로 당겨버리면은 그래요. 줌으로 당기면은 안 보이던 부분이 보여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능 좋은 그 망원 카메라 그런 걸로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배가 해수면에 가려져가지고 해수면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당기면 당길수록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물론 해상도가 떨어져서 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어쨌든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당기면 보인다는 것은 이 카메라의 초점이 저 위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 빛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해수면에서 나오는 그 빛, 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해수면이 들려 보이죠. 그래서 해수면 뒤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줌을 하면 쭉 당기면은 그 카메라의 초점이 해수면 뒤에서 출발하는 배의 그 빛에 맞추게 되면은 이제 딱 상이 생겨가지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해수면이 둥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빛이 굽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도 그래. 빛이 직진한다면 저 말이 맞죠. 직진하게 되면 남반구에서든 북반구에서든 지면 어디에서도 다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다기보다는 제가 주장하다시피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 보면은 대구라는 도시는 약 북위 35도거든요. 어떤 지방의 북이라는 것이 바로 북극성의 고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8선이라면 그 38선 지역에서 북극성을 보면은 북극성의 지면과의 고도 38도가 이렇게 들려요. 대구는 35도 들리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기 몇 도 할 때 그 부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은 아까 별빛은 햇빛하고 다르다 그랬죠. 조금 그 꺾이는 각도가 이게 별빛입니다. 별빛은 이런 식으로 변하죠. 햇빛은 이렇게 되고 별빛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별빛의 이제 왼편에 해가 있으면 별빛이 저렇게 되겠죠. 근데 이 해가 별빛의 이제 오른편에 있으면 이제 별빛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별빛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일로 가야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요런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죠. 북극성이 있으면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남반구에서는 왜 북극성이 안 보이냐? 바로 저런 거죠. 굽어서 남반구 상공위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림이 딱 나오죠. 그래서 북극성이 남반구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빛이 직진한다고 보면은 땅이 굽는 거죠. 땅이 팽팽하다고 할 것 같으면 빛이 굽는 겁니다. 정말 왜 보면 믿음이죠. 어느 걸 믿느냐 이 문제인데. 자, 그 다음 것은 또 남반구에서 별이 북반구에서와 반대로 돈다 이거거든요. 그래요. 그 촬영해 놓은 거 보면은 밤에 별들이 회전하는 거 보면은 남반구는 북반구 반대로 돌거든요. 평평지구에서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북반구 상공에 있는 별은 이렇게 돌고 남반구 상공에 있는 별은 이렇게 돈다. 좀 이치적으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별은 다 같은 방향으로 돌 것 같은데. 그런데 지구가 둥글면은 우리가 끄굴제비를 서는 같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평평한 지구에서는 도대체가 그 남반구 북반구의 그 별의 방향이 달라진 걸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우주 아닙니까? 우주. 지금 노란 거 별 디스크라고 했는데, 별들이 모여있는 원반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별들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지붕 끝까지 다 있지 않고 지붕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지표면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 넓이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렇게 별이 저려져 있으면은 우리 북반구에 살죠.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별 디스크에 박혀 있는 별들을 직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뭐 별빛이 직선으로 날아오지는 않겠죠. 이렇게 씩9어 날아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반구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별 디스크 뒷면을 보는 겁니다. 2 쿠션이죠. 1, 2, 3 쿠션이네. 1, 2, 3. 두 번 튕겨 나온 빛을 보는 거죠. 남반구 사람들은. 그러면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지붕이라는 저 둥근 지붕은 유리처럼 아주 깨끗한 그런 투명체로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거울이라 할 수 있어요. 거울처럼 팅. 그래서 어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게 반사되어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래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별 디스크가 이렇게 돌거든요. 별 디스크가 이렇게 돌면은 우리 북반구에서 보는 방향이 저쪽에서는 반대로 돌고 또 반대로 돌고 또 반대로 도니까 이렇게 북반구, 남반구 반대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한 번씩 다큐멘터리 그런 데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물을 담아 놓고 세수하고 나서 그 밑에 구멍을 열어주면 물이 아래로 하수구로 빠지지 않습니까? 하수구로 빠지는데 이 회오리를 치거든요. 그냥 쏙 다 일정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싹 돌면서 회오리 치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회오리의 방향이 남반구하고 북반구하고 다르다 그래요. 북반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회오리로 들어가서 물이 빠져나간다면 남반구는 거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적도지방인데요. 적도지방인데 그 어떤 경계가 있는 거예요. 적도라는 그 경계가 있으면 그 적도라는 경계 바로 이쪽에서는 그 물 회오리가 이렇게 도는데 이쪽에서는 물 회오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구의 자전 때문이거든요. 지구가 자전하는데 왜 물 회오리가 그렇게 생기겠어요? 지구는 자전 안 하거든요. 물 회로에 생기는 거는 별 때문에 그래요. 남반구에서는 별이 이렇게 도는고, 북반구에서는 별 디스크가 반대게 도는 거, 방향이 반대로 도는 것처럼, 저기, 쿠션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반구에서는. 그 실제로, 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쪽에, 그, 물 빠져나간 대야를 들고, 물이 빠져나가게 해놓고, 막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막 들고는, 적도에 딱 가면은, 그 회오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넘었으면 또 회오리가 반대편으로 또 돌고. 참 신기한 현상인데, 그게 지구의 자전으로 생겨난 현상이라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구의 자전으로 설명이 됩니까? 지구는 그냥 도는 건데, 이렇게. 이게 별의 그 작용이에요, 별. 별이 날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날을 날이 이제 이 회오리 이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별이 돌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가장 강력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 월식. 참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월식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한 그림인데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저기 선이라고 있죠. 태양이 저래 있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배운 과학 속에서는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 않습니까? 좀 작게 그려놨죠. 사실은 뭐 되게 더 작은데 조래하면은 해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가려서 그 다음에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월식이거든요. 거꾸로 저기 이제 여기 있는 이 골프같이 생긴 이 달이 휙 돌아가지고 여기에 지구하고 해 중간에 여기 끼어들면은 이거는 이제 일식이 된 거죠. 왜냐? 그러면 이 달이 해가 가려지니까 여기 중간에 일식인데 일식은 그럴 수 있겠죠. 지구가 평평하다 하더라도 일식은 일어날 수 있죠. 왜냐? 땅 위에서 보면은 이 해와 달이 돌아가는 속도가 서로 좀 다르면은 해 있는 데서 달이 딱 서면 우리 시야를 가리게 되면은 이래 될까 합니까? 없는 것처럼 깜깜하게 되겠죠. 그건 이해되는데 월식이 달에 그림자가 생기는 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막 요즘 하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나마 좀 이름 게 있다는 어떤 미국의 천문학자가 지구가 평평하다, 둥글다는 결론을 안 내주고 트위터에다가 이런 걸 딱 날렸어요.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은 월식 그림인데 월식이 보통 이렇게 그림자가 둥글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갖다가 일단 직사각형 막대기처럼 이렇게 딱 그려놨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 하면 월식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고는 트위터를 딱 날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둥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월식은 정말 네모난 그림자를 그리진 않거든요. 전부 둥그스름하게 그리지. 여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는데, 이것도 그 빛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는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거든요, 사실은. 월식이라는 것도. 실제 월식은 일어나지만은 그게 지구의 그림자는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그림자가 아니고 그늘이라 해야겠죠, 그늘. 자, 이리 봅시다. 자, 위에 이 그림은 해와 달이 있으면, 이 빨간 게 해고 해와 달이 있으면 위에서 본 그림을 할 수 있거든요. 하늘 위에서. 자, 상공에서 봤다고 해서 해보다 달보다 높이 떠서 위에서 보겠다면, 저기 이제 화살표는 C다 할 수 있거든요. 해가 발산하는 C들이고, 뭐, 꽃표라든지 그 화살표 꼭다리가 없는 거는 날선이라 할 것 같으면은, 저 C선이 저렇게 서로 교차해야만이 빛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C선이 날선과 나란하게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안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걸 갖다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봅시다.
해와 달이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둘의 고도가 하늘에 떠 있는 높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뭐 완전히 이렇게 많이 기울이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날이 저렇게 있겠죠. 날이 저래 있는데 그야말로 시선이 날선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그렇죠. 평행하게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안 생기죠. 그러면 달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달 표면에 그늘이 깨있죠. 빛이 안 생기니까 그늘이 끼는 겁니다. 자, 월식 그림을 보면은 자, 월식 그림을 보면 달에 그림자 끼는 장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뭔가 일식 때는 보면은 그림자의 그 테두리가 깔끔하거든요. 근데 월식은 흐리멍텅하지 않습니까? 이제 번지는 느낌이 있죠. 저게 왜 그러냐면 어떤 물체가 가려가지고 생기는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체가 가려져서 생기는 그림자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뭔가 미성숙 서로 뭔가의 생성하는 데서 미성숙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근데 달이 블루문이라 해가지고 블루가 아니네 레드문이라 해가지고 월식할 때 보면은 달이 중간에 붉어져요. 왜 붉어지냐면 이렇게 달과 해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속도가 이렇게 서로 엎치락 덮치락 하는 과정에서 날과 그 시선이 이루는 각도가 좀 커지면은 그게 가시광선 즉 붉은 빛이 되고 또 원래대로 또 느슨해지면 또 검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붉게 되는데 저게 붉은 빛을 띠는 이유가 적외선과 적외선이 가시광선하고 만나는 제일 가까운 게 있는 게 붉은 빛 아닙니까? 붉은 빛이 시선과 날선이 완만하게 만들면 적외선이고 많이 이렇게 각을 이루면 가시광선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가시광선이 되는 게 바로 붉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계점에서 이렇게 각을 적게 이뤘다 많이 이뤘다 하다 보니까 붉게 됐다가 끊게 됐다 붉게 됐다 끊게 됐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현상이 레드문 현상인 겁니다. 말 되죠? 절대 땅의 그림자가 여기에 달에 생겨난 게 아니다. 날씨와 시설이 서로 평행에 가깝게 평행이 아니더라도 적외선만 돼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란하게 이렇게 가면은 빛이 생성되지 않고 그것에 의한 그늘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러면 남극의 백야 현상, 요게 참 재밌는 건데 재미있기도 하고 좀 골치가 좀 아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봐야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우주 밖에서 땅을 바라본다고 한번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진한 회색은 밤이고 컴컴한 것이고 연한 회색은 이제 햇빛이 비치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가운데 북극이 있고 평평한 지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원은 저기 뭐라 그러나 북회기선이라 그러나 태양고도가 가장 북쪽으로 올라올 적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원은 남해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하지 즉 한여름이 되면은 해의 고도가 상당히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북반구 이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극 지방은 늘 낮이에요. 늘 24시간 날 그림에 나오죠.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 낮인데 지금 여기가 낮인데 해가 뺑 돌면서 낮인 부분도 뺑 같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극 지방은 늘 낮이에요. 그걸 백야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반면에 남극 부분 보면은 이 남극 부분은 늘 끔끔하죠. 아무리 돌아봐야 남극은 늘 밤인 거예요. 우리 여름철에는 남극은 늘 밤이 되고 북극은 늘 낮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반대로 이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동지가 되면은 태양의 고도가 남쪽으로 처지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처지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돌면은 이제 밤낮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태양이 돌아가면 밤낮이 바뀌는데 저렇게 되면은 남극에서는 백야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돌아봐야 남극의 일부분만 낮이지 않습니까? 근데 백야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이 참 난감한데 왜 난감하냐면요.
제가 이 이론으로서 뭐 할 수는 있지만은 남극에 가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뭐 억지로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 가서 뭐 하겠어? 돈도 없는데. 비행기 내 자비 들어가지고 그 가는 것도 좀 엄두가 안 나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가 팽팽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남극에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음모라 그래요. 음모.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남극에 백야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지구가 둥글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지구가 둥글면은 남극에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쉽거든요. 이해하기 쉽거든요. 북극에 백야가 일어나지 남극에도 백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극에 역으로 말하면 남극에 백야 현상이 일어나야 지구가 둥글다는 증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세계 인민들에게 다 믿게 하려고 일부러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데 다 통제를 해가지고.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긴가민가 했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근데 한 번은 그 뉴스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이게 뭐냐면은 신년이라든지 뭐 연말 연시에 보면은 왜 그 대통령도 그렇고 방송국에서 왜 세계 각지 흩어진 교포들, 우리 동포들 잘 지내고 있나 뭐 전화 연결해가지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등장하는 데가 세종기지지요. 세종기지 같은 데 이제 연초에 전화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아이고 어려운 오지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YTN인지 뭐 어떤 텔레비였는데 거기에 이제 아나운서가 진짜 세종기지에 있는 어떤 연구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통화를 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날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아나운서가. 그 연구원이 여기는 늘 낮입니다. 하루 종일 낮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는 저거 난감한데 만약에 저렇게 진다면 저래 되면 지구가 둥그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구 평평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그 방송국하고 그 연구원도 뭐 뇌물을 줬는지 안 그러면 뭐 협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면서 연구원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일반인인데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남극에 진짜 24시간 겨울에는 우리 겨울이죠. 우리 겨울이 24시간 낮이다. 이렇게 전화해라. 이렇게 심지어 뭐 또는 통화하는 척 하는 거죠. 실제 전화도 안 했으면서. 막 이러는 거야. 누굴 믿어야 되나. 이 난감하게, 분명히 이치로 보면은 남극에 백야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지구 팽팽하다면. 그럼 백야가 일어난다는 건 지구 둥글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러기에는 또 이거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이거 뭐 난감하던 차이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좀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는데요. 자, 봅시다.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 같으면 중간에 북극이 있겠죠, 이게. 여기 북극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옆에서 본 모습을 하면 돼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까는 위에서 이렇게 본 건데. 남극은 양쪽 사이드에 남극이 있겠죠, 옆에서 보면은. 피자를 갖다 옆에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자, 그 북극에서 남쪽으로 한국이 있고 호주가 있겠죠. 호주하고 한국 사이에 여기에 적도가 있겠죠. 호주하고 한국 사이에 적도가 있고. 북쪽 이제 오른편으로 가면은 쭉 가다가 적도가 있고 적도를 넘었으면 브라질 나오겠죠. 브라질 이제 남부지방, 중부지방이 나오고 브라질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브라질에서 더 내려가면은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칠레, 그다음에 남극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었거든요. 북쪽 호주하고 브라질은 북극을 중심으로 정반대 쪽에 있다 이래. 정확하게 반대는 아니지만 한 그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브라질에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여름에. 브라질의 여름에. 그리고 우리로 치면 12월 달이겠죠. 12월 22일, 23일 때 크리스마스 막 다가갈 적에 우리는 치면 동지기죠. 깜깜한 해가 제일 짧을지. 그때 브라질 상공에 해가 이래 떠 있을 겁니다. 되죠. 그러면 브라질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아르헨티나 남극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낮이겠죠. 이건 이해하기 쉽죠. 가까우니까 바로 빛이
해에서 나오는 시선이 바로 내려 꽂히기 때문에 빛을 잘 만들어내겠죠. 이제 아무리 겨울이라 하더라도 한국도 낮은 있죠. 밤이 길지만은 한국도 낮이 있고 그다음에 밤이 길겠죠. 만약에 한국이 밤이면 호주도 밤이겠죠. 브라질은 낮이고 북극은 당연히 밤이죠. 왜냐면 북극은 겨울에는 24시간 밤이니까. 문제는 이제 호주를 지나서 남극인데, 자, 한국하고 호주가 밤인 이유가 시선과 날선이 이루는 각도 문제거든요. 각도가 적으면은 적외선 또는 전파가 돼가지고 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호주하고 한국은 같지요. 자, 그런데 남극은 호주에서도 한참 더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해에서 출발한 빛이 남극에 도달하려면은 상당히 위로 보고 쏘야 되거든요. 위로 향한 상태에서 출발한 빛이 남극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럼 남극에 도달할 때쯤 되면 남극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많이 꺾이겠죠. 그러면 날과 시선이 이루는 각도가 이제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림이 저래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표시한 거죠. 여기 이래 됩니다. 여기 각이 더 훨씬 크지요. 인계점보다 딱 해지면은 남쪽으로 가면 호주를 지나서 뉴질랜드보다 더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백야도 뭐 계속 확실히 밝은 백야가 있을 거고 어선풀에 땅금에 내리는 백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밝은 백야가 되겠죠. 이렇게 이루는 각도 커지니까. 이걸 이제 상공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상공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림이 잘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진한 회색 부분은 밤이고, 연한 회색, 즉 흰색에 가깝죠. 이 부분은 낮입니다. 예, 빨간 건 태양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저런 상태에서 뺑뺑 돌면은, 이제, 남극에도 백야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저렇게. 그럼 저렇게 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바로 빛은 굽는데, 빛이 굽는다는 그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빛이 굽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곳은 빛이 되고, 시선과 날선이 교차하는 각이 크니까, 가까이 있는 건 당연히 낮이고, 거기서 그것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밤인데, 그거보다 더 밖에 나가면 아예 이제 각이 꺾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남극에 도달하는, 사실은 호주는 밤인데 호주 남쪽에 있는 남극은 낮이 있을 경우에 그 빛은 상당히 먼 곳에 오겠죠. 반대쪽에서 오니까. 하기야 그렇죠. 상당히 멀게 되는데 멀리 오더라도 해가 작아 보이진 않겠죠. 왜냐, 멀지만은 그 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번에 배웠을 때 해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 그 원리에서 이렇게 빛이 굵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남극 백야가 일어나는 이제 그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렇게. 남극은 늘 이제 낮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월식했고 코리올리 효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코리올리 효과. 우리말로 전향력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재밌는 거는 코리올리 효과라 그러거든요. 효과라는 것은 효과지 힘은 아닌데, 이걸 전향력은 전향력 힘이라 썼죠.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름은 전향력이라 붙였지만 실제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코리올리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예가 그거거든요. 시소 2명 타고, 둘이서 시소 타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소 타고 돌아가고는, 이렇게, 이쪽에 시소를 타고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시소가 회전하는 시소라 할 수 있겠죠.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회전하는, 빙빙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뭘 툭 던지면은, 저쪽에서, 못 봤거든요. 왜냐, 이게 굽어버리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예를 들어서 대포를 쏜다. 대포를 뻥 쏘면은,
대포를 뻥 쏘면은 대포가 날아가는 동안 땅을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대포는 땅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땅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대포는 원래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떨어질 자리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요 효과를 코리올리 효과라거든요. 자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인데 전향력이라 그러고 힘을 받은 것처럼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힘이 작용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요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거냐면요. 이게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대포로 지금 아까 설명했지만은 이렇게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이 효과를. 높은 빌딩 위에서 그 물체를 떨어뜨려 보면은 정확히 지면과 수직인 지점에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바람이 안 부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조금 오른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말하기는 지구가 이래 돌아서 그랬다 이래 되는데 지구가 돌아서 약간 그 떨어지는 동안 지구 옮겨갔다 이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오히려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왜 되냐면요. 자, 대포를 쏜다고 해봅시다. 자, 대포를 빵 쏠 적에 이 대포가 그 대포알을 갖다가 발사하는 동시에 대포알은 두 가지 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는 화약이 폭발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포알이 들어있는 대포도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땅이 도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땅이 이렇게 같이 돌죠. 같이 딱 돌면은 이 도는 이 효과가 대포알에도 실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포알이 빵 터졌을 적에 대포가 날아간다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 회전력도 같이 시키면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대포알 속에. 그러면은 날아가는 동안 삐딱하게 날아가가지고 떨어질 때에는 뭐라 그러나 사실은 뭐랄까 땅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땅이 움직이는 거하고 대포알이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거하고 땅이 왼쪽으로 가면 대포알도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냐? 딱 출발할 적에 땅이 탁 돌면서 출발했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탄착 지점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같이 떡 떨어져야 되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대포알이 날아가는데 왼쪽으로 이게 하나 방향을 바꾸는 그 힘은 공기 마찰 때문에 이게 시키면서 이쪽 좌우로 받는 힘은 약해지고 그 약해지는 대신에 지구는 계속 같은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진다 이러는데 그 말이 뭘 공기 저항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 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자전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24시간에 한 바퀴 돌거든 지구 자전은. 그걸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 할 것 같으면은 초당 이게 이렇게 지구 공이 톡톡톡톡톡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속도가 전체 그걸로 보면 되게 느리지만은 지 표면에서 보면요. 즉 쉽게 말해서 지 표면하고 지 표면 위에 있는 공기하고의 그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공기는 가만히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지구가 돈다 이렇게 같으면은 이 공기와의 마찰 관점에서 보면은 1초에 470m인가 그래 가요. 그 음속보다 더 빠르지 않습니까? 470m면은 막 1.5좀 되죠. 비행기 속도로 타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 바람이 안 불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한다 할 것 같으면요. 이 지표면에는 초속 470m짜리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초속 470m짜리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지구가 자전하는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바람도 같이 따라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람은 어디서 오냐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통 뭐 일상에서 태풍 같은 거 없을 적에 이 보면은 바람이 조용할 적에 보면은 바람이 조용하다는 말은
실제로 우주에서 보면은,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죠. 둥글다는 가정하세요. 지구가 둥글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우주 쪽에서 보면은, 우리는 바람이 고요하게 느껴지지만, 우주 쪽에서 보면 이 바람은 초속 470m로 부는 바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어떤 구조물도 초속 470m짜리 바람을 견딜 구조물은 없거든요. 그게 아파트든 뭐든. 전에 한반도에 매미라는 태풍이 되게 큰 태풍이 하나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얼마 전에 뭐 카타리나강? 그게 초속 65m짜리 허리케인이거든요. 매미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센 바람 태풍이 하나 왔는데 그때 걔들이 초속 60m, 65m래요. 초속 70m짜리 바람은 잘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바람만 와도 전국이 쑥대밭이 돼버리는데, 만약에 초속 470m짜리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그런 바람이, 만약에 진짜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자전하는데 그런 바람이 안 분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지구가 자전하는 걸 따라서 같이 바람도 옮겨줘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지구 자전한다 같으면은, 비행기는,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왜냐, 공중에 이륙해가지고 봉 떠가지고, 가만히 있어 땅이 움직여주니까, 이렇게. 물론 이륙할 적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지구가 돈다면 돌면서 같이 이륙을 빵 하면서, 그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도 비행기에 더해져가지고, 그래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습니까? 계속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진을 하지 않으면 속도가 석 줄겠죠. 그 속도가 석 주는 가운데서 이 지구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는 연료를 안 쓰고도 서쪽으로 어차피 하루만 지나면은 24시간 지나면은 유럽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비행하는 비행기는 없거든요. 참 우리 아둔하죠. 우리 이때까지 그런 걸 믿고 살았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포알을 쏜다든지 높은 건물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왜 그 물체가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할까요? 별 때문에 그런 거죠. 별이 돌지 않습니까? 자, 별이 날을 만든다 그랬죠. 별이 날을 만든다 그랬는데 이 그림 보면 자, 날이 이렇게 있다 할 것 같으면요. 대포알이 날아간다 아닙니까? 날이 정지해가지고 이렇게 별이 정지해서 날을 빵빵 만드는 게 돌지 않습니까? 돌면서 날을 막 발산해내니까 하늘에 어떤 비행 물체가 있으면 비행물체 왼편에 비행물체 왼편에 날이 좀 밀도가 많아지겠죠. 그림처럼 보통 이렇게 균일하게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비행물체 왼쪽에 날이 이렇게 다다다닥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거 마침 플레밍의 왼촌 법칙에 했을 적에 생겨나는 자기장 분포하고 비슷하죠. 저러 되면 밀도가 높은 쪽에서 밀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죠. 저게 전향력입니다. 알고 봤더니 진짜 힘이었던 거예요. 전향력은 진짜 힘인 거예요. 별이 만들어내는 힘이. 쉽게 말해서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력이라는 게 우리 위쪽에서 누르는 그 힘이라면은 저 그레고리 효과라는 건 뭐냐면 별이 만드는 나래에서 중력이 옆에서 작용하는 거라죠. 중력이라 하기 좀 못하지만 하여튼 그 뭐 편의상 말을 그래 하면은 옆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바로 전향력이죠. 근데 이게 힘이 되게 작죠. 이 위에서 내려 누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이동하면서 딱 걸려가지고 별이 또 천천히 돌지 않습니까? 만약에 별이 막 대단히 빨리 돌면 우리도 옆으로 핑핑핑 튕겨 나가겠죠. 근데 뭐 하루에 한 바퀴 정도 천천히 24시간 정도 도니까 살짝이 이제 밀려나는 거죠. 이게 전향력의 실체입니다. 코리올리력의 실체.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트랙터입니다. 제가 왜 트랙터를 보여드리냐면요.
트랙터 뒤에 지금 논 가는 기계는 빼난 상태, 본체만 있는 상태인데, 저도 트랙터가 한 대 있습니다, 집에. 두 대 있나? 트랙터가 있는데, 이게 트랙터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지구가 공전한다 또는 행성들이 쉽게 말해 천동설이죠. 천동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트랙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작업 환경에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벼농사 같은 경우는 논에 물을 넣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지기도 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랙터가 바퀴가 큰 이유가 그거죠. 잘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경지가 습한 경우에는 잘 빠지기도 하고 작업을 또 원활하게 하려면은 그런 걸 이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륜구동이죠. 우리 일반 승용차들도 뭐 사륜구동이 있죠. 그래서 뭐 험한 길을 간다든지 산 비탈진데 올라간다든지 보통은 주행 바퀴가 앞뒤 둘 중에 하나만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륜구동은 앞뒤 바퀴 4개를 다 같이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노면이 좀 취약해도 잘 진행할 수 있거든요. 트랙터도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트랙터도 그냥 뒷바퀴로만 가게도 할 수 있고 또는 4바퀴 다 한꺼번에 돌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 트랙터가 앞바퀴가 작죠. 사이즈가 앞바퀴가 작고 뒤가 큰데 저걸 운행해 보면요 앞바퀴가 빨리 닳아요. 앞에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달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는 것도 있고 회전비가 여기 뒷바퀴 한 바퀴 돌 동안 쟤는 한 2바퀴 돌아야 되니까 마찰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빨리 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륜구동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해의 편의상 지금 바퀴의 크기가 바퀴 둘레를 갖다가 1대2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앞바퀴의 둘레가 1이면 뒷바퀴 둘레는 2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애초에 저기 트랙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트랙터를 만들 적에 기아 그 비율을 앞바퀴 한 바퀴 돌 때는 뒷바퀴 한 바퀴 돌 적에는 앞바퀴 2바퀴를 돌도록 이렇게 계산해가 기아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사륜구동이 아니면 괜찮죠. 왜냐면 어차피 딸려가는 거니까 앞바퀴는. 근데 사륜구동을 할 경우에는 엔진의 그 동력이 양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안 맞으면은 그래서 뒷바퀴 굴러가는 속도가 앞바퀴 굴러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요. 앞바퀴는 그냥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륜구동하는 의미가 없죠. 심지어는 그럴 경우에 저항으로 작용해가지고 기아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륜구동을 할 적에는 항상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돌아가는 비율이 딱 맞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트랙터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앞바퀴가 고무가 빨리 닳아요. 타이어가 빨리 닳으면은 이 둘레가 원래는 2대1이었는데 좀 더 작아지겠죠. 뭐 2대 0.9 이쯤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이 한 바퀴 돌 적에 얘는 2바퀴 돌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아 구조를 2바퀴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2바퀴 더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기아 구조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은 2바퀴 못 도는 거죠.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게 되면은 무리가 가게 되죠. 뒷바퀴가 밀어버리고 앞바퀴는 그게 부응을 못 해가지고 밀려가는 형국이 일어나가지고 사륜구동으로서 역할도 못 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기아가 부러지는 거나 뭐 손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바퀴의 비율이 안 맞을 경우에는 좀 쉽게 말해서 원래는 2대1로 돌게 되는데 이제 2대 0.9가 비율이 사이즈 비가 0.9가 되면 이제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돌려야겠죠. 초당 단위당 앞바퀴 더 많이 돌려야겠죠. 그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바퀴 회전을 조절하는 그 장치가 내재되어 있어요. 트랙터 안에. 그래서 앞바퀴가 빨리 달가 앞바퀴 사이즈가 적어지더라도 사륜구동 넣었을 적에 그에 맞게 또 앞바퀴는 더 빨리 돌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게 하거든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륜구동 자동차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자, 이게 이제 태양계 그림인데, 이때까지는 이제 지구가 둥근이 많이 그것만 말을 했는데, 이 공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우주가 정말 태양이 저리 큰만한 게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 뭐 이래 돼 있다 할 것 같으면요. 그래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돼 있는데, 저럴 것 같으면은, 자, 저 행성들이 자기 궤도를 도는 거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우기로는 만유인력, 즉 태양이 그 행성들을 당기고 그 행성들은 안 끌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회전하지 않습니까? 돌면은 구심력이 생겨가지고 당기는 힘과 구심력하고 이 꼴이 돼가지고 궤도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의 태양계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 배우지 않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되게 근사하게 보이는데요.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 우주 환경이라는 것이 늘, 그래서 처음에 누가 태양계를 만들 적에 정확하게 힘을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든 뭐 화성이든 목성이든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딱 그 궤도에서 손가락으로 탕 튕겨가지고 뺑 돌게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지만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될 일이 아니십니까? 정확하게 초기치를 줘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싶시다. 그래, 정확한 그 궤도에 의해서 계산의 값에 의해서 돈다 할 것 같으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75년 만에 온다는 헨리 헨슨가는 애가 있어요. 헨리 헨슨이라는 애가 옆으로 쓱 지나간다고 해보시면, 그러면 헨리 헨슨하고 그 행성 간의 인력이 작용해서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태양하고 그 행성과의 그 인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은 진짜 약간의 변화에 의해서 삐끗하면은 이 행성은 태양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아예 바깥쪽으로 확 튕겨나가가지고 우주 끝까지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까운데 행성이 지나간다 합시다. 그렇게 이 태양과 그 행성, 또 행성과 그 다른 그 천체와의 인력 관계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궤도를 유지하고 안 떨어져나가고 그 궤도를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진짜 트랙타에서 사륜구동 했을 때의 그 앞뒤 그 바퀴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내재된 장치가 없다면은 사륜구동이 안 되는 것처럼, 저게 만약에 진짜 정확한 쪽 궤도를 돌고 있으면 괜찮지만 주변 환경이 변화할 수가 있거든. 주변 환경이 변하면은 태양과 그 행성과의 인력의 크기도 달라지고, 또 인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더 땡겨 가버리면은 튕겨 나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행성이 비행하는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또 그러면은 원심력이 작아지고 끌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저런 식으로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공전해가지고 저 궤도를 유지하게 하려면요, 저 행성들 안에 자체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태양 주위를 빙 이렇게 돌고 있다가 주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태양 반대편에서 뭔가 땡기는 힘이 작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땡기는 힘보다 더 커져가지고 튕겨 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않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속도를 늦춰가지고 원심력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행성들의 궤도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끌려가지도 않고 튕겨나가지 않고 그 궤도를 유지하려면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행성들의 속도가 줄었다 빨랐다 자체 엔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 안 가서 제가 태양 쪽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밖으로 튕겨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초기에 처음에 공전할 때 태초에 공전할 때 그 초기 값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초기 값을 딱 해가지고 다른 제어 장치가 없이 해가지고 궤도를 계속 유지하고 수십만 년, 수천 년, 수억 년 이렇게 돌 수 있다면은, 그런 거는 진짜 과학자들이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 배우기로는 저 행성 속에 지구도 그렇고 그 안에 내재된 엔진도 없고 근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여전히 그 궤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제어 장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나?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버리면 과학은 모른다 이래 버릴 게 있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저 태양계 또는 우주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공전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확하게 해보세요, 지금. 저는 진짜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가능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우리 속았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만 속았습니까? 아인슈타인도 속은 거. 아인슈타인은 알았는데, 모른 척 했는지. 아인슈타인 보면은, 뭐 우주 상수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상대성 이론이니 전부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둥글고, 그다음에 우주는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돌고, 이런 거에서 착안한 거거든요. 그건 앞으로 이제 트랙터를 보면은, 트랙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믿어 태양계 행성들의 그 공전, 그거는 불가능하구나. 트랙터가 두 바퀴가 비율을 서로 무리가 주지 않고 저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제어하는, 서로 밸런스를 맞추게 해주는 그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태양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도 그래픽이죠. 진짜가 아닙니다. 태양계에도 그런 기어의 비율을 제어하듯이 어떤 계속 공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은, 그런 분들 그런 걸 못 들어봤거든요. 과학에서 그건 다루지도 않고.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섞었습니다. 그림 자체가 그림이에요, 그냥. 소행성도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소행성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소행성이 날아가서 툭 칠 수도 있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 힘의 역학관계가 변화무쌍하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행성과 행성이 서로 교차할 때 그렇고, 그럼 힘이 막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성하고 토성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서로 땡기니까. 그럼 태양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 궤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 있어서 지구가 사실은 둥글지 않은데 둥글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구가 둥글고 안 둥글고가 아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양의 이치, C줄, 날줄 또는 빛이란 무엇인가, 이는 우리 선조들이 밝혀놓은 아주 근본적인 사실들이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걸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과학이라는 말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의 가르침이 과학보다 우월하다. 천원지방이 맞다. 앞으로 조상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문화유산 지식에 대해서 그냥 믿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한당 고기를 믿을 수 있냐 안 믿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알아서 하십시오.